학교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고대 불교에서 근대 불교까지 굉장히 방대한 범위에 걸쳐서 많은 연구를 진행해 오고 계시고요. 오늘 섭외한 네 분의 발표자들은 사실 우리 한국학계의 불교학계의 중진급으로서 굉장히 귀한 자리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레모니가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원래 50분으로 예정된 시간을 40분으로 줄이고요. 발표는 20분, 토론은 한 15분으로 하되 20분이 지나면 제가 목탁을 치겠습니다. 그럼 5분 정도 마무리하시고 그래서 발제를 해주시고 또 행사를 위해서는 전체 종합토론이 짧게나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는 행사용 사진도 좀 필요하고 전체적인 이야기도 좀 필요해서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진행자로서 좀 시간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두가 길었습니다. 고영석 교수님 발표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고영석입니다. 예, 주어진 시간이 조금 짧기 때문에 PPT를 통해서 간단하게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제목 그대로 불교 전래 주체와 초전지에 대한 고찰입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부제로 붙인 친유왕대, 안성백제 구도읍과 신도읍과 관련하여라는 부제로 붙였습니다. 안 넘어가는데요? 대개 우리는 그 왕이 머무는 공간, 왕성 또는 도성 또는 도읍이라 할죠. 그 고대 삼국 중에 특히 신라는 검성이죠. 검성에서 진평왕대 잠시 달구벌, 즉 대구로 천도를 시도했다가 천도가 안 됐습니다만은 그 결과 1000년 가까이를 검성에서 제 수도로 삼아서 왔습니다. 또 고구려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방, 지안이라고 하는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한 것만 되게 알지만 사실은 오녀산성을 비롯해서 홀본 이쪽 그 산성으로 몇 차례 이동한 적이 있긴 합니다. 그 후연이나 이런 전쟁을 하면서. 근데 우리 이제 잘 알지 못하는 경우인데 고대 한국의 백제는 사실은 왕성을 3차례나 옮긴 나라라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한성백제에서 3차례를 옮겼고요. 웅진, 즉 공주와 또 사비, 부여까지 치면 실제로 5번 도읍을 옮긴 나라입니다. 도읍을 자주 옮겼다는 것은 그만큼 전쟁이 심했다는 것이기도 하면서 국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였다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한성백제는 알다시피 기원전 18년에서 371년까지 어디에 도성을 했느냐 여러 그 연구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발표하는 고고학적 연구 성과를 좀 가져와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고고학자들은 기록상의 위례성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위례성에 꽂혀가지고 사실은 위례성이 어디냐는 문제만 집중하다 보니까 처음에 몽촌토성을 발굴해서 몽촌토성의 그 유물 유적을 통해 가지고 바로 몽촌토성이 지금 한강 잠실 이쪽이죠. 이쪽이 바로 수도 위례성이다 이렇게 비전했다가 1997년에 그 옆에 풍납동에 아파트 공사를 하다가 거기에 나온 유물이 한 13만 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물을 기준으로 몽촌토성이 초기 성이 아니고
풍납토성이 초기 성이라면서 그곳이 바로 위례성이다. 이렇게까지 학설을 주장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풍납토성에서 몽촌토성을 거쳐서 위례성, 즉 이성산성 안에 있는 충궁동에 있는 위례성이 한성백제 최후의 수도다. 이렇게 보는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장수왕에 의해서 3만 명이 이제 그 위례성을 쳐들어와서 거기서 계로왕이 결국 동생인 문주에게 남진을 이제 요청을 했고 결국 위례성이 무너진 이후에 웅진으로 건너온 것이 475년입니다. 이곳에서 523년까지 도읍을 했고 다시 성왕 때는 사비, 즉 부여 쪽으로 이동을 해서 의자왕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백제는 5차례 도성을 옮긴 겁니다. 정리하면 한성백제는 특히 풍납토성을 중심으로 초기 왕성을 적어도 한 400년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는 백제 역사를 한 700년으로 본다면 400년을 한성에 있었습니다. 한성과 한산성과 위례성, 즉 한산주를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성, 즉 풍납토성에서 한산성 몽촌토성으로 옮긴 게 바로 건초고왕 때입니다. 고대 국가로 공고히 가는 건초고왕 때 지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고려의 침입에 대비해서 몽촌토성에서 풍납토성에서 강가에 있는 풍납토성에서 몽촌토성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겠지만 침류왕 때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불교를 통해서 고대 국가의 그 강한 드라이버를 걸기 위해서 바로 위례성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위례성은 지금 이성산성, 지금 하남 쪽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결국 건초왕 당시 371년 전후입니다만은 당시 백제 지배 세력은 유가사상과 노장사상에 입각한 세계관과 정치관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국 당시 남북조의 상황과 상당히 상통합니다. 고구려가 평양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는 계기가 뭐냐면 건초왕이 태자 건구수왕과 함께 평양까지 3만 명을 거느리고 쳐들어가서 결국 오국 원왕이 피살됩니다. 백제 장수가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고구려 왕이 피살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피살된다는 것은 엄청난 위기를 직면했던 것이죠. 그것도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적에 의해서. 그게 바로 371년 건초왕 26년입니다. 그래서 건초왕은 그해 당시의 백제 지배 세력 간의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바로 계류왕의 그 아들인 초고왕과 또 고이왕 계열의 그 싸움들이 계속 이어졌고 그들이 기존에 도가나 유가를 기초로 하는 그런 사상의 입각에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세력을 제압할 고민을 했지만 그 왕 스스로는 도가 또는 유가에 머물러 있었지 불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건초왕은 군사를 이끌고 물러나게 됩니다. 왕을 죽였지만 그 이상은. 그리고 왕성 천도를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특정 왕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그리고 고려 침입을 대비하기 위한 마지막 성부수로서 왕성을 옮긴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에 부딪히는 거죠. 우리가 서울을 지금 세종도시로 옮긴다 할 때 그 부딪히던 문제, 또 신라가 경주, 검성에서 달구벌로, 그리고 고려가 또 특히 그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긴다 할 때 그 반대는 기득권을 가진 여러 세력들의 반대와 저항이 거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구려 왕을 죽였기 때문에 고구려의 대대적인 침략을 결국 정치적으로 활용했던 걸로 보입니다. 371년에 건초왕이 왕성을 천도하게 되고 건초왕 당시의 아들인 건구수왕이 태자였습니다. 건구수왕이 재위한 8년 정도 이후에 당시 손자였던 건초왕의 침류가 손자로서 건초왕의 유지를 평소에 많이 못했고 그의 건초왕의 뜻을 침류왕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던 모습도 일본서기에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침류왕은 384년에
마라난타 대사를 맞이해서 동진에서 건너온 맞이해서 결국 그 다음에 385년에 몽촌 토성에서 신도빈 하남 위례성으로 옮겨서 10명의 성녀들에게 덕도를 시키고 새로운 도읍으로 이제 자리하게 됩니다. 특히 삼국 유사에 이런 선사가 기록한 것처럼 바로 신도읍이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새롭게 도읍했다면 구도읍이 어디였을까? 바로 그것은 몽촌 토성이었고 고고학적 연구에 따라도 그 이전에 초기의 왕성이었던 풍납 토성은 벌써 기원전 한 3세기, 2세기부터 서기 1, 2세기 정도 왕성이라면 몽촌 토성은 서기 한 4세기 전후의 토성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구도읍, 신도읍의 관계에서 신도읍은 바로 구도읍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건초광이 26년 제위에 바로 몽촌 토성으로 초기 왕성을 옮겼고 거기에서 다시 신묘왕이 신도읍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이 옮기는 과정은 바로 왕권을 공고히 하는 과정과 도가 육아의 중심이었던 육아를 중심으로 한 지배 세력들을 제압하기 위한 것과 맞물려서 불교를 통해서 새로운 국가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산주에 있는 위례성은 바로 새롭게 정한 도, 신도이자 한성백제 최후의 왕성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기 384년, 고구려는 372년에 순도대사를 맞이해서 불교를 또 374년에 제전자인 아도대사를 맞이해서 불교를 이제 공인하게 됩니다. 되게 전례, 수용, 공인, 유통 이런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짧은 기간 내 호성 마라나타를 맞이해서 새로운 도읍인 한산 주죠 불교 사찰에서 승려를 양성합니다. 자, 384년 7월에 친유왕은 바로 동진에 중국 남조의 동진에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9월에 마라나타 대사가 건너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월에 한산주로 도읍을 옮겨서 10명의 성녀를 도첩을 주고 또 덕도를 시킵니다. 그런데 친유왕의 모친, 그러니까 건구수왕의 왕비가 되죠. 아이 부인이 진시계인데 역시 전지왕대인 그 왕비였던 팔수 부인 이런 분들이 이제 불교를 내외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면서 상당한 동력을 형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친유왕이 불교를 공인한 직후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왕이 당연히 왕자였던 아신왕이 될 줄 알았지만 동생인 진사왕이 왕위를 찬탈했다고 보는 건데요. 결국 왕위를 빼앗았다는 겁니다. 삼국사기는 나이가 어려서 결국은 숙부 진사가 왕위에 올랐다 했지만 일본 서기에는 왕위를 빼앗았다는 기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왕성 옆에는 항상 고분군이 함께 있습니다. 부여 송산리나 이런 등등 경주도 마찬가지죠. 석촌동 고분이 가까이 있으면서 한강들을 끼고 있다는 게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의 공통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풍납토성은 몽촌토성보다 3세기 이상 연대가 거슬러 올라가는 이제 그런 성이라는 것이 탄소 측정법에 의해서 나타났고요. 판축 기법으로 쌓은 대규모 토성이다. 판축 기법은 되게 흙에 네모 박을 만들어서 흙을 넣고 이렇게 다져서 그 흙에 빈틈 없는 접착력으로 돌로 쌓은 석성보다 견고하다는 겁니다. 발굴 결과 지금 그 몽촌 토성 옆에 그 풍납 토성의 그 성벽들은 콘크리트로 쌓은 성 못지않을 정도로 견고한 모습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부청은 170년에서 70년, 그러니까 기원전이죠. 기원전 170년부터 기원 70년, 또 10년에서 기원전 10년에서 기원 230년 이렇게 형성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자리는 기원전 한 380년 그리고 70년 또는 70년 이렇게 해서 서기까지 이렇게 형성되었다는 것이 발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온 많은 기와들 중에 대부라는 토기도 명문이 새겨진 토기가 나왔는데 역시 바로 거기는 엿자의 그 지형을 가지고 있는 그곳이 바로 왕궁 제사터임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몽촌 토성은 강가, 그러니까 그 한강의 평지 강 바로 옆에 자리한 풍납 토성과 달리
700m 정도 떨어져 있는 40-50m의 구렁에 있는 그런 토성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지형을 이용한 구렁지에 해당되는 토성이죠. 그러니까 낮은 지대에만 흙을 쌓아 다지는 판축 기법으로 전체적인 성의 윤곽을 이렇게 채웠던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 특히 고고학자들 사이에는 한성백제의 강력한 후보지로 처음에 부각됐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발굴을 먼저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은 위례성이 어딘가, 백제 초전 왕성이, 그러니까 최초 왕성이 어딘가에 대한 김무식 등등의 기록에 위례성으로 나오는 한성백제 최후의 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만에 집중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발굴했던 농촌 토성이 바로 백제 초기 도성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97년에 풍납 토성의 이제 아파트 일대를 이제 발굴하다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풍납 토성이라고 하는 일대의 그 유물을 발견하면서 풍납 토성이 바로 몽촌 토성보다 더 오래된 왕성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건초광이 제위 26년에 왕성을 옮겼다는 부분에 저는 주목을 했고요. 결국은 순서대로 볼 때 풍납토성, 몽촌토성을 거쳐서 왕성이 옮겨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성산성은 둘레가 1925m 정도 되는 상당히 큰 산성입니다. 포곡식 산성인데 209.8m 주봉을 중심으로 자연지형으로 축조했고요. 그 안에 춘궁로 일대가 바로 위례성입니다. 조선시대 학자 홍경보도 남한지에서 이성산은 금암산 북쪽에 있고 온조의 고성이시죠. 온조왕의 옛 성이시다는 거죠. 다산 정약용도 여의당 전서에서 온조의 옛 궁전을 본 뒤 광주의 고읍에 있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산성은 결국 도읍지를 지키는 수도 경비 사령부 같은 것이었고요. 이곳이 왕성을 지키는 전투성이었다면 이성이라는 직책도 백제의 위세자표하는 관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래서 왕도를 지키는 장관의 별섭이라는 데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왕은 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위례성을 점령했던 것이죠. 건초고왕이 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평양성을 쳐들어가서 고구군왕을 죽인 것처럼 그대로 반대로 3만 명을 이끌고 와서 위례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그 한성백제는 무너지고 웅진백제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공주로. 자, 이제 서천축 건타라 마라난타가 어디서 왔을까?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기록이 이제 호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음 발표자에게도 나오겠지만 삼국사에는 침류왕대의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해온 사실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훈 대사는 고려 1215년쯤 쓴 해동고성전의 축건은 천축의 건다라, 축건이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된다고 풀었고요. 물론 이 부분은 이제 번역자의 의견이기도 합니다만 불교학계, 사학계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주목했던 게 해초의 왕 오천축 국전을 보면 현재 인도는 남천축이자 동천축과 서천축 일부로 보입니다. 우리는 천축과 인도를 너무 쉽게 동일시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우리 주의선도 얘기하셨지만 천축 개념은 훨씬 더 넓은 지역입니다. 쿠산, 휘산왕조처럼. 그리고 그 당시 지도를 보더라도 심지어 이화여대 박물관에 있는 지도의 근거로 보이면 동천축이 지금 중국의 광서성, 그러니까 미얀마 그쪽까지 상당히 멀리까지 갔고요. 그래서 중천축과 북천축 또는 동천축, 서천축 일부, 또 티베트, 신가, 위구르 일대, 청해성, 감숙성, 사차성 이때까지가 중천축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도는 사실은 남천축이면서 서천축과 동천축 일부일 수 있죠. 지금 파키스탄은 1948년 이후에 인도에서 분리됐고 방글라데시도 역시 분리됐지만 그때까지 다 천축 개념의 범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것은 인도와 천축 개념은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인도보다 천축 개념은 훨씬 더 넓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사료적으로 그렇습니다. 마라나타가 어디서 왔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여러 이설도 있지만 저는 천축, 달리 말하면 서천축, 거기는 북천축 일부로 볼 수도 있고요. 파키스탄 간다라 지역은 또는 서천축의 일부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마라나타는 동진을 거쳐서 서역을 거쳐서 왔을 수 있을 겁니다. 동진의 수도의 건안을 이제 출발해 가지고 연안 항로를 이용해서 서기 384년에 현재 아마
풍납토성에 이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또는 몽촌토성에 이르렀을 겁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분이 바로 풍납이냐 몽촌이냐는 문제일 텐데요. 침류왕대에 보면 그때 몽촌토성으로 본다면 몽촌토성이 도성이었고, 침류왕이 교회까지 나아가서 마라난타를 맞이해가지고 왕성에 모셔놓고 예격했다는 기록에 근거하면, 지금도 강가에 있던, 그러니까 지금 동진의 수도였던 건안에서 배를 타고 한강 하류에서 거슬러 올라오면서 풍납토성 강가에 있던 옛성이죠. 거기로 와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왕성에 있던 침류왕이 몽촌토성에서 700m 떨어져 있는 강가로 교회로 마중을 나가서 맞이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고기를 살펴보면 해동 고성전에 나옵니다만은 천축의 건타라에서 중국으로 들어와서 아주 어렵게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마라난타는 어떤 불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신의와 감통의 성격이 이제 해동고성전에는 나옵니다. 가끔은 이제 송고성전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자, 이게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송고성전이 찬영대사가 쓴 송고성전이 하는 문제인데요. 사실은 남북조 시대의 양나라의 해교대사의 고성전에 근거하면 거기 남조 시절에 송제 양진할 때 그때 시절의 송일 수 있다는 저는 개연성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 시대가 맞거든요. 그런데 이 송고성전을 보면 당나라 덕종 시기의 고성전이어서 맞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마라난타만을 말하기보다는 인도 서역에서 온 여러 전법성들의 일반적인 의미로 기술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마라난타를 비롯한 불교 성녀들의 신의성과 감통력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가꾼 대사가 인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마라난타는 정법을 중심으로 불법을 전하기보다 단편, 굳이 말하면 신의와 감통의 경지를 중심으로 불법을 전하는 성이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초전지의 재검토 측면입니다. 백제는 구도비였던 몽촌토성에서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맞이했죠. 그 올해는 372년에 순도대사에 의해서 이제 불교가 들어와서 이제 시작이 됐지만, 적어도 366년에 중국의 도림대사가 고려 고서에게 편지를 보냈던 기록을 근거하면 공인된 372년 이전에 이미 불교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백제는 지금 기록이 없어서 마라난타 이전에 백제에 불교가 들어왔을까? 일부 연구에서는 소때나 이런 우리 고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제 푸는 경우도 있는데, 불교 그 자체로 보게 되면 기록상에는 마라난타 이전에 백제 불교가 들어왔다는 기록은 안 보입니다. 우리가 아도라는 의미의 일반 명사, 고유 명사이기보다는 그 의미에서 이제 우리 성녀 선임들을 통칭하는 의미에서의 아도들이 있을 수 있죠. 무코자 같은. 그러나 기록상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라난타에 의해서 최초로 불교가 백제는 전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성백제 초전지는 마라난타가 건너온 구도비였던 몽촌토성이 아니었을까. 들어오는 입구는 바로 풍납토성 그 강가였지만, 왕이 교회까지 나가서 맞이했지만 결국은 구도보다는 이제 이때 기준은 구도비죠. 몽촌토성에서 맞이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384년에 맞이했던 마라난타를 385년에 한산주로 도읍을 옮기면서 거기에서 10명의 성녀들을 덕도시키고, 거기로부터 불교가 본격적으로 백제 불교가 시작됐다고 보입니다. 이제 불갑사 부분인데요. 오늘 이제 주지 스님과 여기 전반적인 이제 얘기들이 시작됩니다만, 뒤에 발표자들이 충분히 얘기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발표 논문을 1차적으로 마라난타가 대사가 그 동진 건안 수도로부터 배를 타고, 연안항로 배를 타고 한강 하류를 거쳐서 지금 풍납토성, 몽촌토성, 위례성까지 건너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대 기록들에 지금 나오는 불갑사 이런 여러 설화들은 역사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 역사, 상상한 역사, 또 이렇게 이런 의미도 있고 기억으로서 역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리고 뒤에 발표하시겠지만 동진 건안에서 건너온 마라난타가
침류왕 때 이제 불교 공인이 됐지만 그 다음에 침류왕이 다음에 세상을 떠나고 다시 진사왕이 재위하면서 다시 도교 사상, 도교 도가에 입각한 정치를 펼쳤기 때문에 다시 그 나중에 아신왕이 왕이 되어서 다시 불법을 널리 펼쳐서 법을 구하라. 숭신불법 구복이라고 하는 교지를 내렸다는 맥락을 보면 아신왕이 재공인을 한 거죠. 그 재공인을 했던 시점부터 이제 널리 퍼져서 위례성을 중심으로 왕성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그 해시 세력의 지지를 해서 왕권을 공고히 하고 그 영향력이 한강의 북쪽, 그러니까 뚝섬이나 또 저쪽 그 포천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 배경이 결국 메아리 쳐서 동심을 거리면서 이후에 웅진백제, 산위백제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맥락을 고려하면 마라난타 대사가 그 사이에 지금 뭐 일국선행 연구에서처럼 진사왕이 그런 상황이 되었고 아신왕에 의해서 다시 발탁이 돼가지고 불사를 하다가 다시 동진으로 건너가다가 이쪽에 영광 쪽으로 내려와서 불사를 하다가 동진으로 건너갔다. 이런 가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다음 발표자가 잘 설명하리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백제불교 초전의 주체는 잘 알다시피 마라난타 대사입니다. 그 마라난타 대사는 천축의 간다라, 지금 파키스탄 그쪽 지역에서 들어왔고 동진을 서역을 거쳐서 동진을 거쳐가지고 한성 백제로 들어와서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을 거쳐 위례성까지 활동하면서 백제불교의 초전의 역할을 크게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제의 구도업과 신도업을 결국은 옮겨가면서 백제불교를 나름대로 크게 확장시켰고 그 배경에는 침류왕의 왕권 공고 정책과 맞물려 있고 그 왕권을 공고하기 위해서 바로 불교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사왕을 제압하면서 다시 아신왕을 통해서 불교로 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구도업에서 신도업으로 넘어가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또 건초왕이 평양성에서 고구군왕을 죽임으로써 그 정치적 배경을 활용해 가지고 풍납토성에서 몽촌토성으로 수도를 옮겼다는 것, 이런 부분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한성백제 불교는 마라난타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하나의 그 동심원을 이루면서 지금 이후에 영광까지 확장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